안녕하세요. 2022년 3월 9일입니다. 내일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도 2주일째가 되네요. CNN, BBC, Foreign Affairs Journal 등등을 종합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봐야 될 큰 이슈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러시아의 공격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서방 언론들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키예프로 전진하던 60km 거리 이상 늘어선 러시아의 장갑부대, 전차, 장갑차, 트럭 등등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적어도 제공권만은 바로 획득할 것으로 다들 내다봤는데 그 제공권도 제대로 획득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방 언론들은 그리고 미국의 CIA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군이 매우 영웅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기도 하고 1940년 히틀러 나치 정권의 침공 때 영국 국민이 했던 것처럼 전 국민이 결집하고 결의하고 그리고 매우 영웅적인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급해지는 러시아군은 날이 지나갈수록 민간인 폭격과 살상을 더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점점 러시아는 더 악당으로 인지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주의의 아이콘, 영웅으로 전 세계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겠다고 우크라이나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유, 인권, 법치주의를 수호하게 노라고 우크라이나로 또 집결하고 있어요. 한국의 이근 대위처럼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안 되겠다 포기할까요? 포기하기는 매우 힘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러시아의 목적을 아직 달성을 못했을 뿐더러 만약에 여기서 흐지부지 처수를 한다 그러면은 푸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푸틴의 정권이 흔들거리게 될 정도고 그거를 서양 언론들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다급해진 푸틴이 지난주에 핵 위협을 하는 수순까지 다가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봐야 할 그리고 침공 전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자료들은 제가 비디오 밑에 좀 나열을 해드렸어요. 근데 불안하게도 전부 영어입니다. 그래서 읽어볼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첫째 일어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상주의, 소위 아이디얼리즘이죠. 이상주의의 거대한 도약입니다. 자, 지정학에서는 두 가지 큰 캠프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또 레알폴리틱라는 독일말을 쓰기도 해요. 그거는 모든 국가라는 것이 세계의 많은 국가들 간에 살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사실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모두 하나하나 국가들은 생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근국에 가서는 결국 그 나라의 국익을 따라서 지정학적 요건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그 캠프고,
다른 그 캠프는 이상주의 캠프가 되겠죠. 그거는 범인류적인 이상의 실현,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권, 법치 등등. 또는 뭐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자기네들의 공산주의가 그쪽에 이상이 되겠죠. 이런 이상의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나라들의 행동거지와 판단을 결정한다라는 캠프예요. 자, 그런데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캠프가 이때는 요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이거 하면은 저건 안 하고 저거 하면 이건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두 가지가 항상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는 이 이상주의가 거대한 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의 영웅으로 지금 받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EU가 집결하고 단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단 2주 전만 해도, 2주 반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들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급기야 독일까지도, 독일은 2차 대전에서 대패한 후로 그 일본 비스름하게 전쟁 같은 거 안 하겠다, 어느 한쪽에 너무 기울지 않겠다 하는 정책을 고수를 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갖고 서방 세계에 완전히 돌아서고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도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가스파이프 공사하던 것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하나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그동안 뭐 했냐? EU가 이렇게 집결하게 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가지고 외교를 펼치면서 이것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냐,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디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20년, 50년, 100년 후가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인물로 남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봐서는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주의의 갑작스런 도약은 실로 놀라운 것이 그동안 EU는 사실 하나의 무슨 뭐 컨트리 클럽처럼, 골프 클럽처럼 행동을 해왔어요. 다른 데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주들이 그랬듯이 남부주들은 하나의 페더럴 가버먼트의 스테이트를 낳기 싫다. 우리는 각 스테이트가 각 스테이트인데 연맹처럼 행동하자. 즉 컨페더레이트로 행동하자라는 주의였었잖아요. 그런 시기였었어요. 유럽이. 근데 그 레벨에도 못 갔었죠. 그러던 EU가 앞으로는 흡사 United States of America처럼 United States of Europe이 된 양 연방 국가처럼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이상주의의 거대한 도약 때문인데 그 이상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자기네들이 다 공유하는 서양 EU의 서방 국가들이 공유하는 가치관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똘똘 뭉치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병동 넘버 원입니다. 그 결과 결국 미국 플러스 EU 플러스 뭐 한국, 일본 등등 여러 우방 국가들 대 러시아 플러스 차이나 러시아가 우방 국가라고 달려갈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중국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 대립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립 관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주의 그리고 현실주의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상주의의 거대한 도약 때문에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어토리테리언 폴리스 스테이트 권위주의 전체주의 경찰국가 진영의 대립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각적 변동은 이렇습니다. 약 100년 전에 지정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 헬퍼드 맥킨더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추천한 것이 그 당시에는 100년 전이니까 아직 영국 해군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주창한 설이 소위 Heartland Theory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는 심장지대론이더라고요. 그 심장지대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100년 전에 아직은 힘들지만은 한 2000년 정도가 되면은 육상 수송 및 통신 그리고 command and control 사령 및 통제 인프라가 거대한 육상 국가에서 갖춰지게 되면 그러한 육상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러시아 얘기죠. 간단히 얘기해서 라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 같은 육상 국가가 카자흐스탄 등등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랄산맥 왼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도까지 지배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국가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반면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설이 이제 또 나왔어요. 미국의 해양 전략가인 알프레드 메이헌도 주장을 했고 그리고 20세기 중반 정도 2차 대전 전 정도 됩니다. 예일 대학의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이라는 유명한 지정학자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주창한 rimland theory라는 게 있어요. 해양 쪽 주변 지역의 국가들이 세상을 제패할 것이다. 왜냐? 해양을 지배하는 것이 전 세계 교역과 군사력 우위를 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해양 국가인 미국이 여러분 아니 미국이 얼마나 큰 대륙을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해양 국가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지금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덜러덩 혼자 있어요. 위에 캐나다는 적수가 못 되죠. 밑에 멕시코도 적수가 못 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뭡니까? 거대한 대서양이 있어요. 왼쪽으로는 뭡니까? 더 거대한 태평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섬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대양을 양쪽에 끼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외부 세력이 침략을 못하고 바다를 건너와서 착륙작전을 해가고 침략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해양을 끼고 있다면 모든 국가와 교육은 가능하고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have the cake and eat it too. 그런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해양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미국 해군에 항상 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양 국가인 미국이 대륙 국가인 러시아가 2차 대전의 승자로서 동유럽을 지배하게 되자 소련 연방을 철저하게 컨테인먼트 폴리시, 봉쇄 정책으로 가둬놨었죠. 그리고는 그 콜드워 냉전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났나 싶었더니 웬걸?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양 국가가 대거 비약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 올라섰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아니 중국이 얼마나 크고 유라시아 대륙의 그 일부분인데 중국이 어떻게 해양 국가야? 중국의 서쪽, 지금의 위구르 쪽, 그쪽은 그 인구수도 매우 낮고 개발도 매우 후지고 그 기후나 이런 거는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중국의 경제 중심이 못 돼요. 중국 경제의 85% 이상이 중국의 해안선에 있는 지역에 모두 몰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중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육상 국가로서 지배하려면은 지금의 위구르 쪽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나 그럴 의지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경제는 전 세계와 교역을 하는 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즉 중국은 해양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전 세계를 엮어주는 해양 루트가 중국의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저글러라고 그러는데 그 목을 지나가는 이 저 동맥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South China Sea 남중국해를 우리 거다 그러고 난리치는 얘가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새로운 거대한 해양국가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거를 또 미국은 어떻게 해요? 자, 이 해양국가가 나타나서 중국이 대만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비슷한 거를 발전하고 남의 나라들과 피터지게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지만 참 자유민주 그런 국가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달랐을 것이나 근래에 들어오면서 권위주의 전체주의로 그 정체를 드러내자 해양국가인 미국은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서 중국 또한 컨테인먼트 팔리시 봉쇄 정책을 펼쳐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권위주의 전체주의 진영으로서 하나의 축을 이름으로서 러시아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에 기댈 것이고 중국은 사실 지금 좀 곤란해하기는 하지만은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는 현재로 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러시아와 가까워질 텐데 그렇게 하나의 축을 이름으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럽, EU죠. 영국, 미국, 어쩌면 인도, 그리고 아시안 국가들,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도 한국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등 해양 국가들이 대표적인 대륙 국가인 러시아와 미국 해군을 격파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러시아와 축을 이룬다면 결국 어설픈 대륙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중국 이 두 나라를 포위해서 견제하는 해양 국가들 진영과 육상 국가들 진영이 대립하는 구조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거대한 지각 변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런 두 가지 각도의 구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안 있어서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결국은 미국기로 하자는 대로 대충 했지만은 돌아서서 중국에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 미안해. 이해해줘. 라는 모양새를 항상 취해왔어요. 중국과 교역이 많으니까는요. 근데 이제는 그러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줄타기 하듯이 외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우리나라는 첫째로 그럴 만한 외교적 실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아마 무시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쟤네도 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중립 비스름한 자세를 취할 지리적인 여건에 있질 않아요. 한반도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중립적인 자세를 비슷하게 고수할 만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기도 안 쓰고 저기도 안 쓰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 하자니 무섭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서방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고 하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서방이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까지 수호해 줄지 그거를 우리는 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결국 서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들을 업고 있는 북한의 위협하에 지금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및 대만과 매우 흡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로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편에 서든지, 둘째, 우리와 생긴 것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 중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 양자택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끝까지 안 하다가 어느 한 편 또는 두 편으로서부터 버림받든지 아니면 공격받든지를 감수하거나, 이 세 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유, 민주, 평등,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속해서 그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중국의 속국 비스름하게 돼서 중국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경찰 국가적인 체제 하에서 또는 정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편에 서겠다, 또는 양자택일을 끝까지 안 하고 서방 세계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선택을 지속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가지 선택이겠지요. 그러나 자유, 민주, 평등,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와 본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요?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